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이번 달 안에 정리 안 되시면 집이 넘어갑니다. 처음엔 무슨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직원은 제 이름, 집 주소, 대출 번호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했습니다. 배우자분이 사용하신 보증권 때문에 현재 연체가 오래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집은 제가 결혼하고 24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며 지킨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제 인감으로 신우이 빚 보증을 서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사실을 시댁 식구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저는 제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동에 없는 담보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저는 점심쯤 반찬 가게에 들렀다가 오후엔 손주 생일 선물 보러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했고 딸도 취직해서 독립한 지 2년째였고 저는 이제야 겨우 조금 숨을 쉬는 기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인생이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지켜온 집 하나만큼은 내가 안심하고 기대도 되는 자리일 줄 알았습니다. 저는 29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고 성격이 무던한 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술버릇 심한 사람도 아니었고 손버릇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밖으로 도는 사람도 아니라서 저는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반엔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세방에서 시작했고 아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둘이 같이 벌고 같이 모으면 언젠가는 내 집 하나 장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저는 아이 낳고도 쉬엄쉬엄 살지 못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바로 일 나갔고 오전엔 식당, 오후엔 마트, 명절 전엔 떡집까지 나갔습니다.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티면 우리 애들만큼은 전셋집 옮겨다니며 안 키워도 되겠구나. 그 생각 하나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가져다 줬고 저는 그 돈에 제 돈을 보태 집장만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늘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복이 많다. 너 같은 아내 만나서 집도 사는 거다. 내가 알뜰하긴 하다. 그 말이 그땐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를 인정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13년 만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새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구축이었고 대출도 조금 끼고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에 내 이름이 들어간 집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벅찼습니다. 등기부에 제 이름과 남편 이름이 함께 올라가던 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에겐 돌아올 집이 생겼다고. 그런데 그 집이 나중엔 제 허락도 없이 신우이 빚을 막는 담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신우이는 결혼하고 남편보다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어렵다고 했고 그 다음엔 남편 사업이 흔들린다고 했고 나중엔 아이 학원이며 전세금이며 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저도 도와줬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분유값이 모자라다 하면 생활비에서 조금 떼어줬고 전세금이 급하다 하면 적금 깨서 일부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누나가 진짜 힘든가 봐. 우리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답답했지만 매번 강하게 끊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시어머니가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끼리 그럴 수도 있지. 잘 될 때까지 조금만 도와줘라. 나중에 다 갚는다. 그 나중에가 한 번도 온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 그 다음엔 몇백만 원,
나중엔 1,000만 원 단위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현금으로 도와주는 것도 이제 끝이에요. 우리 애들 대학도 아직 남았고 우리도 사는 게 여유롭지 않아요. 남편은 겉으로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다른 방식으로 계속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남편이 제 인감 도장을 자꾸 찾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와서 당신 인감 어디 있지? 그렇게 묻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보험 서류 낼 게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 의심 없이 서랍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결혼하고 20년 넘게 그런 걸 의심하며 산 적이 없었으니까요. 또 한 번은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떼왔다며 가방에 넣어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자동차 관련 서류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크게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그 정도로 큰일을 저 몰래 저지를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람이 가장 많이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설마 그 사람은 아닐 거야. 그 생각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은행 전화를 받고 나서야 저는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유독 저축 이야기를 피했는지, 왜 시누이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었는지, 왜 명절 때마다 시누이가 저를 이상하게도 오래 바라봤는지, 그 모든 게 그날 한 번에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보증인 동의서, 근저당 설정 서류, 그리고 제 인감이 찍힌 위임 관련 문서. 채무자는 시누이 남편이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평생 손에 쥐어본 적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배우자분이 관련 서류를 진행하셨고 연체가 누적돼 현재는 경매 절차 전 단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서류 처음 봅니다. 제 인감은 맞는데 제가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직원은 법률적으로 다투실 부분이 있으면 따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 이름을 이용해 시누이 쪽 빚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제가 평생 지킨 집이 넘어가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한참을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지나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저는 화보다 먼저 멍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내 이름으로? 어떻게 나 모르게? 그 세 문장만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은행 서류를 펼쳐놨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딱 멈췄습니다. 그 짧은 표정이면 충분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들킨 사람 표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왜 이런 걸 했냐고. 그제야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면 절대 반대할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반대할까봐. 그건 미안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뜻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 집을 담보 잡았어? 시누이네 빚 막으려고.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남편은 계속 변명만 했습니다. 처음엔 금방 막을 줄 알았어.
누나네가 정말 급했어. 잠깐만 버티면 되는 줄 알았어. 저는 그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말 무너진 건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돈도 컸습니다. 그 집은 제 젊음을 갈아 넣은 결과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남편이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이 상의해야 할 사람, 최소한 알아야 할 사람, 결정에 동의해야 할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서류에 이름 올려둘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게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제 목소리만 듣고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가 너무 급해서 그랬다. 형제끼리 그럴 수도 있지. 집이 당장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아,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었구나. 시누이도 알고 시어머니도 알고 남편도 알고. 그런데 저만 몰랐구나. 제가 평생 지킨 집인데 정작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시댁 식구들이 저를 가족이라고 부르던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가족이었습니다. 돈 보탤 때 가족, 도장 필요할 때 가족, 책임 나눌 땐 가족. 하지만 설명할 땐 아니었습니다. 결정할 땐 아니었고, 동의받을 땐 아니었고, 알 권리를 줄 땐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누나가 급했다고. 그럼 내 인생은 안 급했어. 내가 모은 집은 안 중요했어? 당신은 왜 늘 자기 가족 급한 일 앞에서는 내 희생부터 당연하게 꺼내 쓰는 거야? 남편은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보다 사정을 설명하려고만 했습니다. 누나네가 망하면 안 됐다. 어머니가 많이 울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 사람이 정말 비겁하면 사과보다 사정부터 꺼냅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왜 무너졌는지 끝까지 모를 거라는 걸. 제가 아픈 이유는 돈이 줄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은 사람, 내가 평생 같이 산 사람, 내가 아이들 아버지라고 믿은 사람이 제 허락도 없이 제 이름을 가져다 썼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기억은 이상하게 선명합니다. 딸에게 처음 말하던 날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순간 아들이 아빠가 그럴 리 없다고 했다가 서류를 보고 아무 말 못하던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처음으로 법률 상담 사무실 앞에서 번호표를 뽑던 손의 떨림. 저는 평생 남의 일처럼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드라마에나 나오지 우리 집 같은 평범한 집에서는 안 일어난다고. 그런데 제일 평범한 얼굴을 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제가 인감을 제공한 것처럼 보이게 여러 흔적이 이미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법적으로 더 따져봐야 했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숨김이었고 의도된 배제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었고 말도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와서라도 정리해보자고 했고 집만은 막아보자고 했고 아이들까지 끌어들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들이 더 비겁하게 들렸습니다. 일을 벌일 땐 제 이름을 끌어다 쓰고 일이 터지고 나니 이제 와서 조용히 덮자는 겁니까? 저는 그때부터 돈보다 먼저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구나. 적어도 내 인생을 같이 지킬 사람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가장 늦었고 가장 아팠습니다. 요즘도 가끔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형제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시누이네가 망하게 둘 순 없었겠지.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었을 거야.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합니다. 형제 사이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은 왜 늘 아내 이름과 아내 집과 아내 희생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처럼 들릴까요? 가족이라면 더 말했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면 더 조심했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면 남의 인생에 도장 찍기 전에 적어도 물어봤어야 합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가 지킨 건 가정이 아니라 남편 쪽 가족의 마지막 방패였다는 걸.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제는 그 방패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도요. 혹시 지금도 가족이라는 말 때문에 말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이 말은 드리고 싶습니다. 희생은 내가 선택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내 동의 없이 가져다 쓴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참는다고 다 좋은 아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고 해서 내 이름과 내 집과 내 인생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은행 전화를 받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집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보다 제 남편이 저를 그렇게 가볍게 썼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돈 문제를 알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 결혼의 진실을 본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랑받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이름 빌려주는 사람으로 오래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내 이름으로 시누이 빚 보증을 선 남편,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날부터 마음을 완전히 거두셨겠습니까?